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캠핑장에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과 물의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는 건 발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니은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발열 반응의 예로 암기하고 있는 거죠.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니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모두 탄수화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탄올은 탄수화물이 맞지만 산화칼슘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이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1, 2주기 원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온 가와 분자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자주 사용되는 다원자 이온은 그냥 그림처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되죠. 지금도 실전에선 바로 H3O+라고 해야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Y가 단일 결합으로 비공유 전자쌍 없이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소에 해당하는 거고, X는 3개의 결합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질소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잃고 질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산소에 해당합니다. H3O+ 하이드로늄 이온이고요. X가 산소, Y가 수소라고 했을 때 Z는 4개의 결합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탄소에 해당하는 거죠. X는 질소냐라고 물었지만 산소에 해당하고요. 가에서 단일 결합수가 3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산소와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 3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나에서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CH2O는 결합선 4개가 들어가면서 공유 전자쌍은 4쌍이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에 2쌍이 있는 거죠. 2분의 4 형태로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실린더에 2가지 물질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후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1, 2페이지 정도에 등장하는 간단한 양적 관계 문제는 반응식을 밖으로 빼서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추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접근해 보면 실제 몰수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곳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인 거니까 상대값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자리를 잠깐 1로 두면 탄소가 3개가 되면서 이 자리 3이 되고요. 수소가 반응 전 6개인 거니까 반응 후도 6개가 되도록 이 자리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비례상수가 나오네요. 실제값과 상대값 사이에 지금 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고요. 5배 해준다라고 했을 땐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되고 산소가 반응 전에 11개 기준으로 6개, 3개, 9개만 있으니까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이 자리 1로 정리가 됩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와 v1, v2, 부피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데 일단 부피 b는 분자수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실제 몰수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지금 6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7의 비율로 부피 b가 나오고 x와 y에 대해선 질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건데 아래쪽에 분자량을 각각 32와 58이라고 주면서 원자량 대신에 분자량을 직접 줬고요. C3H6O가 분자량 58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 58 그리고 O2는 32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상대값으로 표시된 1몰 기준으로 질량을 계산하면 58g과 32g을 더해서 총 90g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 몰수는 지금 5분의 1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질량도 90g 기준이 아니라 5분의 1배에서 18g으로 정리가 됩니다. XY 각각을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계산인 것 같고요. 약분시켜주고 곱해주면 3 곱하기 7로 21이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X에 대해서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 나트륨 중에 하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가설을 보면 25도씨에서 같은 용질로 만든 2가지 수액 5몰 농도 100g과 5%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같은 용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5% 100g엔 용질이 5g 들어있겠지만 5몰 농도 100g에 5g이 들어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탐구 과정을 보면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5몰 농도 NaOH 수액의 밀도를 조사하고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했고요. 5% X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위쪽에 같은 용질로 만든 수액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NaOH를 사용해서 한번 실험을 했다면 두 번째 실험도 NaOH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X에 2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X 자리에 NaOH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탐구 결과를 보면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5몰 농도 NaOH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100g 기준으로
두 수액에서 질량을 비교하는데 A와 B가 다르므로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X와 A와 B에 대한 이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고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주어져 있긴 한데 워낙 자주 등장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암기하고 있는 자료죠. 일단 X는 NaOH라고 찾았으니까 1, 2, 3번 중에서 질량 B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100g 기준으로 5% 수액이라면 5g이라고 해서 B는 바로 찾은 거고요. A 자리만 계산을 한 다음에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몰농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질량이 주어졌는데 밀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몰농도의 부피를 곱해야지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질량과 밀도가 있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를 구하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한 번에 식을 쓰고 약분해서 정리할까요? 지금 5몰농도 기준으로 부피는 질량 100g을 밀도 1.2로 나눠주면 되고 다만 밀도의 단위를 보면 그램 단위를 이 밀도로 나눴을 때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나오게 되고 그럼 그대로 곱했을 때는 밀리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학식량 40을 곱해도 그램 단위가 아니라 아직 밀리그램 단위가 되는 거죠. 이걸 그램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눠주는 과정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고요. 5는 약분시키고 공 3개가 위쪽에도 공 3개가 있으니까요. 공 3개 없애고 나서 정리하면 4와 1.2가 있고 올려놓고 정리하면 40대 12, 즉 10대 3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XR에는 NaOH가 들어가고 A와 B는 10대 3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는데 보통 1페이지에 등장하는 이런 탐구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산 없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게 일반적인데 1페이지에 등장하는 문제이면서도 계산 과정이 좀 길게 이어지는 문제라서 1페이지에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4번을 어떤 방식으로 좀 풀이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넘어갔냐에 따라서 전체 시험지를 시간 관리를 좀 잘 하면서 풀 수 있었냐 그렇지 않았냐가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1페이지에 등장하기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긴장된 상황에서는 여기서 막히신 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안정한 상태의 이온결합 모형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3가지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이온 사이의 거리이자 이온결합 길이는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 R0에 해당하는 이 이온 사이의 거리, 즉 이온 반지름의 합과 일기압에서의 녹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보통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하량의 곱이죠. 근데 지금처럼 전하량의 곱이 동일할 때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자료도 주는 게요. R0 값이 작은 NaX 쪽에서 녹는 점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Y와 NaY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음이온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이온끼리 비교하는 거고 Na 플러스와 K 플러스를 비교하면 주기율표상 아래쪽에 있는 K 플러스가 양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KY 쪽이 NaY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의 경우에는 반대로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기억은 282보다 큰 게 맞고요. 음이온 반지름 NaX와 NaY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양이온이 동일한 가운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은 쪽이 음이온 반지름이 작은 거겠죠. NaX 쪽에서가 NaY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일기압에서 KX의 녹는 점을 996도씨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KX와 NaX를 비교하는 상황인 거고 음이온이 동일한 가운데 양이온끼리 비교하면 K 플러스가 Na 플러스보다 크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KX 쪽이 큰 거고요. 그러면 녹는 점은 KX 쪽이 작아야 됩니다. KX의 녹는 점은 996보다 낮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수소와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와 Y가 산소와 플루오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각각 4 이하, 4원자 이하 조건으로 골라야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가와 나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고 1몰에 존재하는 원자수 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X, Y 그리고 XY끼리 결합할 때도 다 1대1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조합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일단 산소와 플루오린 중에서 산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산소 원자가 1개라면 H2O 형태가 되는데 1대1이 아니죠. 그러면 산소 원자 2개가 들어가면서 H2O2 정도가 가능한 거고요. 어차피 다 1대1이기 때문에 아직 대응은 못 시키지만 후보군 정도는 정리할 수가 있죠. 플루오린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HF 형태로 들어가면서 1대1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고
산소와 플로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산소 원자가 1개라면 OF2가 되는 거고요. 1대1 비율을 만족하려면 산소 원자 2개 들어가면서 O2F2 형태가 됩니다. 4원자 이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대응을 쭉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 둘이 가와 나의 대응이 되고 다의 경우에는 한 번에 O2F2로 대응이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가와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 자료를 준 거군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 H2O2에서는 산소에 2쌍씩 있으니까 4쌍이 되고요. HF에서는 플로린에만 3쌍이 있는 거죠. 4와 3으로 H2O2 쪽이 큰 거니까 큰 쪽이 가인 거네요. 이 자리가 가가 되고 나, 순서대로 다의 순서로 대응이 됩니다. 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와 산소 사이에 결합이 있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같은 원소간 결합으로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나의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2냐라고 물었는데 이원자 분자,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O2F2의 경우에는 실전에선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안 돼요. 양쪽에 플로린이 단일결합으로 붙고 나서 산소는 결합선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끼리도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전체가 단일결합이고 다중결합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플로린과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부터 Z가 CNO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 그리고 가에서 전체 구성원자의 원자가 전자수 합이 26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자식과 전기음성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가의 경우에는 X가 CNO 중에 하나인데 X 하나에 플로린이 붙고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CF4, NF3, OF2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원자가 전자수 합이 26이면 탄소가 들어갔다면 플로린 4개만 해도 7 곱하기 4로 28인 거니까 이미 26을 넘어서죠. NF3가 맞겠네요. 지금 NF3로 들어가면 질소에서 5개, 플로린 7 곱하기 3, 21이 더해지면서 26을 만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OF2라면 6과 14를 더해서 20인 거니까 26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죠. Y와 Z에 그럼 남아있는 탄소와 산소가 들어가면서 CF4와 OF2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성 원소의 전기음성도를 보면 플로린이 전체 원자 중에도 1등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테고 산소와 탄소에 대해서는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두 그래프 상황을 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적은 쪽에서 산소가 들어가야겠네요. 사실 배경지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산소는 플로린 다음으로 전체 원자들 중에서도 전기음성도가 2등이기 때문에 더 작은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쪽이 지금 산소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 자리가 OF2로 들어가고 이 자리가 CF4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A, B, C는 다 구했죠. A는 3이 되고요. B는 2가 되고 C가 4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약분해주고 곱해주면 6이 되는 게 맞고요.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가는 NF3가 되고 질소에 생략된 비공유활성을 고려하면 삼각불형이에요. 삼각불형으로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다의 분자 모양이 구분형이냐라고 물었는데 CF4는 중심원자 탄소에 플로린 4개가 결합하고 비공유활성 없이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거죠. 사면체형 또는 정사면체형이 되면서 구분형은 아닙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바닥 상태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면 후보군이 많지 않죠. 1s부터 시작해서 2s, 2p가 있고 3s, 3p까지 전자가 들어있고요. 주양자 수가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2로 같거나 3으로 같을 수 있는 상황이고 n 플러스 l 값은 워낙 자주 등장하는 자료죠. 다가 가의 2배라고 했는데 지금 1s부터 3p까지라면 1, 2, 3, 4 형태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 1이거나 4, 2로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가 1이 돼버리면 위쪽에 주양자수 1이 되는 게 1s밖에 없는데요. 주양자수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는데 가가 1s가 되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2와 1이 아니라 4와 2로 대응이 돼야 되고 n 플러스 l 값이 1과 2는 1대1 대응이죠. 1은 1s, 2는 2s이기 때문에 가는 2s로 바로 대응이 되고요. 4는 3p와 4s가 있는데 지금은 4s는 후보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다도 바로 대응이 되네요. 3p 중에서 이제 자기양자수만 확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l 플러스 ml 값 나와 다에서 2대1이라고 했는데 위쪽에 가와 나에서 주양자수가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가가 2s로 들어가면 나도 주양자수가 2여야 되고 그럼 나는 2p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고요. 나와 다가 둘 다 p 오비탈이기 때문에 l 값이 1인 가운데
ml 값을 고려하면 L 플러스 ml 값은 0, 1, 2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돼요.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2와 1로 대응이 돼야 되고, 나는 그러면 1 플러스 1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자기항자수가 플러스 1짜리고요. 다는 1 플러스 0으로 대응이 되면서 다는 자기항자수가 0인 오비탈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응을 시켰으니까 보기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는 ES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자기항자수 가와 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S오비탈은 자기항자수가 0이죠. 다는 P오비탈 중에서 또 자기항자수가 0인 오비탈인 거니까 가와 다에서 0으로 같은 게 맞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물었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수소 원자인지 아니면 다전자 원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발약 상태인, 즉 다전자 원자 기준이기 때문에 ES와 EP에서 수소 원자라면 N값에만 의존하면서 같겠지만 인에서는 ES보다는 EP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겁니다. 나 쪽에서가 더 크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제 보시면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A몰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의 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T2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꼭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위쪽은 진공인 상태인 거고요.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있고, T3에서 이 꼭지를 열었고 다시 한번 T4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진공 상태에서 물을 넣었기 때문에 증발이 우세한 상태이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고요.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꼭지를 열지 않았으면 계속 유지가 됐을 텐데 꼭지를 열고 나서 수증기는 순간적으로 일정한 가운데 부피만 커졌기 때문에 수증기의 농도가 커지면서 응축 속도가 순간적으로 작아져서 다시 한번 증발이 우세한 거예요. 물론 중간 과정을 자세히 묻진 않았고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준 거죠. 물이 더 줄어들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발이 우세한 구간을 거쳐서 동적 평형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실전에선 복잡하게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관계를 따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처음에 증발이 우세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다시 한번 증발이 우세하다가, 즉 물의 양이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일단 보기들 풀이하고 조금 더 이 문제는요. 복잡하게 조금 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구체적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고 나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x가 a-b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x는 처음에 동적평 T2에서 동적평에 도달했을 때 수증기의 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밀폐된 용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물이 A몰이 있다가 B몰이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양만큼 수증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B에 해당하는 게 생성된 수증기의 양, X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X가 A 빼기 B이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데 T4일 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증발 응축이 같아지면서 1이 되는 거고요. T1일 때는 아직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이 우세한 상황이죠. 증발 속도, 분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T1일 땐 1보다 작은 겁니다. 둘을 비교하면 1 쪽에서가 큰 거니까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 T5도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이때 증발되지 않는다, 응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다 우개념이 되는 거죠. 증발과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만 변화가 없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사실 평가원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간 과정에서 변화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묻진 않은데요. 우리가 그래도 필수 이론부터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 형태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연습했던 게 뭐냐면 일단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다면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증발 속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아무리 중간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거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바뀌지 않고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응축 속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수증기의 농도에 응축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수증기의 농도에 따라서 응축도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진공 용기에 물만 넣었다면 수증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겉으로는 증발이 우세한 거니까요. 지금 T2까지 가는 동안 점점 수증기가 생기면서 수증기의 농도가 커지고 그래서 응축 속도도 커지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쭉 커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쭉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T3 시점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꼭지를 열었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이 T3 시점에서 지금 꼭지를 열었는데 여기를 잠깐 T3라고 해주면요. 이후에 지금 응축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T3 시점에서 꼭지를 열었다면 순간적으로 수증기의 양은 바뀌지 않은 가운데 부피, 이 수증기가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만 커진 거기 때문에 수증기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를 딱 열게 되면 증발 속도는 어차피 온도만 일정하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응축 속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표현해 보자면 응축 속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그러면 증발 속도에 비해서 응축 속도가 작은 거니까 증발 속도가 큰 거죠. 즉 겉으로 증발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쭉 수증기가 더 생기고 물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꼭지를 열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러면 수증기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응축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뒤로 겉으로 봤을 땐 증발이 우세하면서 수증기의 농도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니까 쭉 커지면서 다시 한번 동적평형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에선 T4에서 동적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이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이 T4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면 처음에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으니까 응축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T2까지 가면서 응축 속도가 커지다가 동적평형에 도달하고요. T3에서 순간적으로 꼭지를 열면 응축 속도만 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의 농도가 커지면 응축 속도가 커지고 그러다 다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T4에 도달하면 동적평형이 되는 거고요. 그 뒤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상황들도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번 복습하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앞쪽에서 있었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10번 문제 보시면 원자 W부터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4개의 후보군을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리튬, 베릴륨, 붕소,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 자료를 주고 있는데 후보군을 간단히 표시해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는 2주기에 있고요. 나트륨은 3주기에 있는 상황인 거죠. 1차와 2차에 대한 비율 관계를 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만 가지고도 다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나트륨인 거고요. 제일 작은 게 나트륨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여기에 직접 표시할게요. 그 다음 이 세 세대에서는 리튬이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리튬으로 들어가고 1차에 대해서 베릴륨과 붕소는 예외 구간에 해당하는 거죠. 2족과 13족을 비교하면 2족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게 2족의 베릴륨이 되고 이 자리가 붕소가 됩니다. 물론 실전에서 1차와 2차를 보면서 여기서 먼저 대응을 시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두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급격한 증가라고 했을 때 1차 기준으로 10배 내외 정도가 급격한 증가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W도 X도 둘 다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10배 또는 10배보다 큰 비율관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2차로 급격한 증가를 하는 1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트륨과 리튬을 대응시키는데 같은 족에서 위아래 비교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는 위쪽에 있는 게 크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부등호를 보면서 X가 리튬, W가 나트륨 이렇게 대응시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차만 가지고도 대응은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W는 나트륨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A와 B의 대소관계를 물었는데 베릴륨과 붕소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베릴륨이 크지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 한 칸 밀리면서 붕소, 탄소가 예외 구간이죠. 즉 베릴륨, 붕소는 예외 구간이 아니고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붕소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커야 됩니다. A가 B보다 큰 거고요. 2, 3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이 Y가 가장 크냐라고 물었는데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라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인 2족 원소, 지금은 베릴륨이죠. 베릴륨에 해당하는 Z가 가장 큰 게 되겠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2, 3주기에 14에서 16족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수 형태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이 표 말고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분수 형태의 자료만 정리하고 나면 X, Y, Z가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네요.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전체를 나열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조금 특이한 건 보통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주는데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줬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2주기에서는 ES, EP에 들어있는 ES, EP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따져줘야 되고 3주기에서는 3S, 3P를 고려하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탄소 기준으로는요. ES 그리고 EP에 2개까지 전자가 들어있으면서 3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표현해 볼게요. 3이 되는 거고요. 질소의 경우에는 하나 늘어나면서 4가 되는 거고 산소에서 짝을 지어도 여전히 4가 되는 거죠. 3, 4, 4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탄소의 2부터 시작해서 질소가 2, 산소가 되면서 하나 짝을 짓게 되니까 3으로 정리가 됩니다.
3주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어차피 같은 족에선 동일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3, 4, 4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s까지 채워진 상태가 되면서 6이 되고 인까지도 6인데 황이 하나 짝을 지으면서 7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상대값인 거니까 1대 3대 4 비율 관계를 갖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이런 비율 관계를 찾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 위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4배 차이 나는 조합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6분의 3 자리로 들어가는 2분의 1이에요. 얘 2분의 1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큰 값을 갖는 건 지금 이 자리에 2가 되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금 1과 4에 해당하는 4배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자료가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즉 이 자리가 2분의 1, 이 자리가 실제 비율 관계는 2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값을 2로 나눴을 때 실제 비율 관계가 나오는 거니까 이 자리는 2분의 3으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2분의 3 자리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대응시켜 보면 이 자리가 x가 되고요. 여기 이 자리가 z로 들어가고 2분의 3 자리가 y로 대응이 되면서 뭐 2주기, 3주기 형태로 나열했으면 그냥 이렇게 대응을 시켜도 전체 대응을 시킨 게 되겠죠. 2주기 연소가 한 가지냐라고 물었는데 y와 z로 2가지에 해당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그대로 홀전자 수가 되겠죠. x와 y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x, y 탄소와 규소 같은 족에서 홀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x, y가 같은 게 맞고요. 정확히는 2개로 같은 거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과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에 대해서 xz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물었네요. 일단 x의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그냥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3주기 규소의 경우에는 3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p에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5개가 됩니다. Z의 지금 질소 자리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은 2가 되고 2p에 3개가 들어가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3개가 되는 거죠. 둘을 비교하면 2분의 3보다는 3분의 5가 큰 거죠. 부등호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갔네요.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앞쪽 1페이지에서 4번이 조금 여러분이 처음 문제를 풀이할 때 좀 당황하실 만한 문제였고 9번도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을 보면 3페이지, 4페이지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풀이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6평은 1, 2페이지에 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고 시간이 좀 소비가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몇몇 문제가 좀 배치가 되면서 처음에 1, 2페이지에서 시간 관리가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2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 가는 원자 A부터 C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나는 원자 B부터 D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Z 스타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잖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부터 D에 대해서 후보군을 4개로 좁혀줬고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전기음성도 조건이 있네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간단하게 후보군을 주기율표상에서 표현해 보면 산소와 플로린이 2주기의 비금속에 해당하고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3주기의 금속에 해당하는 거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1을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주고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서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1보다 큰 값을 갖는 A와 B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거니까 금속의 특징이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A와 B는 금속,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위쪽에 전기음성도 조건이 있었어요. A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알루미늄이 A로 마그네슘이 B로 대응되는 상황입니다. C와 D, 산소와 플로린은 오른쪽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자 반지름과 유액전하라고 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커지게 돼요. 그럼 전체 분수값은 주기율표상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C와 D 중에서도 작은 값을 갖는 C가 플로린에 들어가고 D가 산소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C가 산소냐라고 묻고 있는데 C는 플로린인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유액전하를 A와 B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니까 A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원자 번호의 역순인 거죠. B와 D를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작은 산소, 즉 D쪽에서가 이온 반지름이 큰 상황이네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보기가 맞는 보기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 내에서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네요. 보통은 2주기의 옥텟 만족 조건을 주면 후보군을 CNOF로 좁혀서 풀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CNOF라고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구성 원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중심 원자 구성 원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 원소의 수와 구성 원자 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후보군을 바로 좁힐 수가 있죠. 세 종류의 원소에 대해서 3원자 조건이 주어지면 FCN과 NOF로 좁힐 수 있고요. 세 종류의 원소에 대해서 4원자 조건이 주어지면 COF2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단일 결합수나 공이나 비공유 전자쌍수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구성 원소의 수와 구성 원자의 수로 후보군을 좁혀가면서 바로바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FCN과 NOF를 대응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2가 되는 게 NOF인 거죠. 워낙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요. NOF는 3분의 6 형태로 2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이 FCN이겠네요. FCN은 4분의 4 형태로 1에 해당합니다. 중심 원자가 질소가 되고 여긴 탄소가 되고요. 이 자리도 탄소인데 지금 세 종류의 원소의 4원자 조건이라면 COF2가 되는 거고 이런 자료들은 그냥 검산용으로 쓰겠죠. 4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2를 만족하고 단일 결합도 탄소와 플로린 사이에 2개 있는 게 자연스럽게 검산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W는 질소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결합각을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NOF는 중심원자 질소가 되면서 구분형이고 FCN은 중심원자 탄소가 되면서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에서가 구분형보다 결합각이 큰 거죠. 나 쪽에서가 커야 됩니다. 다에서 Z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다에서 Z라면 탄소, 중심원자로 들어간 탄소인데 탄소가 산소나 플로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고 그럼 부분적인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A와 B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기억과 니은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연계에서 B의 동위원소는 둘로만 존재한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 존재 비율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고 기억 니은을 대응시키고 평균 원자량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대응시킨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B를 보면 니은 자리가 6n 플러스 2와 6n 플러스 4로 같은 값이 아니죠.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더라도 양성자수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걸 통해서 니은 자리가 중성자수, 기억 자리가 양성자수라는 걸 찾게 되고요. 양성자수는 동위원소에선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자리가 4n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도 4n 플러스 3으로 들어가게 되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게 지금 질량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을 더해주면 9n 플러스 8인데 이 값이 질량수로 10n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n 값이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넘겨주면 n은 7로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사실 n값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좀 정석적인 풀이고 출제자가 유도한 풀이이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센스 있게는 센스라기보다는 약간 편법으로는 어떻게 풀이할 수도 있냐면 지금 평균 원자량이 69.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자량을 보면 둘이 2 차이 나는 상황이죠. 평균 원자량은 항상 동위원소의 원자량 사이값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69.8이면서 2 차이 나는 걸 고려하면 이 10n-1 자리가 69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69, 71이 되면서 둘 사이로 들어가거나요. 아니면 68, 70으로 들어가면서 69.8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68이 되고 이 자리가 70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주면 68을 만족하기 위해선 n값이 6.9가 돼야 돼요. 근데 n값에 6.9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자리들이 양성자수나 중성자수인 거니까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n에 6.9를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정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68, 70이 아니라 69, 7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69가 되고 71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70 빼기 1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n값이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풀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출제자가 의도한 그런 풀이 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먼저 대응을 시키고 동위원소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n값을 7이라고 찾고 나면 나머지 자료들도 쭉 정리가 될 테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와 z를 구하라는 건데 a에 해당하는 존재 비율은 일단 69와 71 사이에서 69.8이라고 해주면 0.8 차이가 나고 1.2 차이가 나는 거니까 2대3 내분점이 돼요. 2대3 내분점이라면 가까운 쪽이 많아야 되니까 존재 비율은 3대2로 들어가야 되고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전체 100%를 만족하려면 3대 2라고 했을 때 60%, 40%로 들어가면서 A가 60으로 정리가 됩니다. Z는 오른쪽 B에 대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건데 A에 60을 대입해 주면 존재 비율이 이 자리가 50이 되고 이 자리도 50이 되면서 1대1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N값에 지금 7이라고 구했으니까요. 7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 자리가 35가 되고 양성자 수는 둘이 동일해야겠죠. 동일하게 35로 들어가고요. N에 7을 대입해 주면 46. 이 자리는 44가 되면서 더해주면 원자량이자 질량수가 79와 이 자리는 81로 정리가 되네요. 여기서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한 차원에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79와 81이면 바로 브로민이 생각나고요. 브로민은 둘이 1대1로 존재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80이 되는 거죠. 브로민이 생각나는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Z가 지금 1대1이라면 둘 사이에 1대1 내분점 또는 정확히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80이 되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Z에 80이 들어가고요. 60분의 80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제 보시면요.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워낙 자주 등장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고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아래쪽 실험 결과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의 실험을 하는 것 같죠. 나와 라에서 부피가 2번 측정이 됐고요. V가 Xml, Yml라고 주어져 있고 식초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Wg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보통 10g당 자료가 아니라 1g당 자료가 많이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1g당 자료가 주어졌을 때 식초의 단위 질량당 자료이기 때문에 1g당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식초의 전체 질량을 그 자료에 곱해줬을 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죠. 지금 10g당 Wg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전이라면 1g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Wg이 아니라 10분의 1인 거니까요. 0.1Wg이 되는 거고 이 자료에 그대로 위쪽에서 다해서 사용된 식초의 질량을 곱해주기만 하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위쪽으로 보면 사실 식초가 10g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을 때는요. 요 1g당 자료로 정리된 상태에서 식초의 질량을 곱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될 때가 많은데 지금은 10g당 자료가 주어졌는데 위쪽에 다도 10g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셨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항상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보면서 좀 과하지 않게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지금도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데 두 번의 실험을 하면서 지금 부피가 하나는 Xml, 하나는 Yml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둘 사이에 비율 관계만 묻고 있어요. 그럼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죠. 두 번의 적정 실험이 있을 때 둘을 비교하면서 지금 X와 Y의 각각의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요. 두 실험을 비교하면서 일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비율 관계, 즉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잘 활용해서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료는 특별한 건 없고요.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W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로 실전이었다면 지금 W를 소거한 상태에서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W에 간단하게 1 대입하고 풀이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도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두 실험을 비교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아세트산이 0.6g이 있고 물에 넣어서 아세트산 수액 100ml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한 건 50ml, 절반만 사용하는 거네요. 여기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고 적정하는데 A몰 농도 NaOH 수액으로 적정했고 이때 들어간 부피가 처음에 Xml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식초 10g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체 수액 100ml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50ml 대신해서 다해서 만든 수액 30ml를 이용해서, 즉 10분의 3만 이용해서 나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A몰 농도 NaOH 수액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적정에 사용한 NaOH의 농도는 동일한 거고, 그럼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물었는데 같은 농도의 NaOH를 가지고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피 비이자 같은 농도의 NaOH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 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많이 했었죠. 우리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 비가 그대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 비이자 아세트산의 질량 비가 됩니다. 그러면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 비 또는 질량 비 정도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자료들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냥 질량비 정도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몰수로 바꿀 필요 없이 질량비 정도만 찾아주면 되고, 지금 아세트산은 0.6g을 가지고 100ml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적정 과정에서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은 0.3g이 됩니다. 그 0.3g이 첫 번째 적정 과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고요. 두 번째 적정 과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은 뭐 어떻게 정리했냐에 따라서 그냥 10g당 Wg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Wg이 있었고요. 그 중에 10분의 3배, 즉 0.3을 곱해줬다라고 해주면 W에 0.3을 곱해서 0.3Wg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1g당 자료로 바꿔놨다라고 했을 때는 식초 10g을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10분의 3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으니까 이 30ml에는 식초가 3g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g당 0.1Wg이었으니까 식초 3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0.1에 3을 곱해서 0.3Wg이 되는 거죠. 뭐 중간 과정은 어떻게 풀이하셨던지 간에 나와 라 과정에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을 이런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고요. 뭐 굳이 몰수비까지 가지 않아도 질량비가 그대로 몰수비에 해당하는 거고, 이 비율 관계가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비이자 몰수비가 결국 중하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비이자 지금 같은 농도라면 부피비인 거니까요. XY에 대한 비율 관계를 주는 겁니다. 0.3 약분하고 생각해 주면 X 대 Y가 1 대 W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고, Y가 위쪽으로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주면 W로 정리가 되는 거죠. W,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수의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부터 다가 각각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pH, pOH 관련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고요. 이 자료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자료죠. 지금 pH 자료가 주어져 있고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둘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그때 pH끼리 또는 pOH끼리 더해서 14가 된다고 했었어요.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필기만 있으면 되냐면, 보통 둘의 농도를 같게 한다고 했을 때 A가 있으니까요. 10A로 맞추거나 A로 맞출 텐데 보통은 큰 쪽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죠. 10A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수소이온 농도를 10배 하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 10배가 되면 pH가 1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의 농도가 같지 않으니까 더한다라고 해서 14가 나오지 않겠지만 10A로 둘을 맞춘 상태에서는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자리가 10A가 되면 pH는 1 작아지면서 2x-1이 되고, 거기서 더했다라고 해주면 2x-1과 8x를 더해서 10x-1이 되고, 이 값이 14라고 해서 실전에서는 딱 이 정도 필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x를 구해주면 10x가 15인 거니까요. x가 1.5로 정리가 되고, x에 1.5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pH가 3이 되고요. x에 1.5 대입해주면 pH가 12가 됩니다. 오른쪽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kx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x가 그러면 1.5라는 건 나온 상태에서 여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둘이 100배 차이 나는 상황이고요. 농도로 100배 차이 난다면 P스케일로는 2 차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pH와 pOH는 중성이라면 둘 다 7이 되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고, 간격을 2만큼 벌리려면 항상 7을 기준으로 한쪽이 n만큼 커지면 다른 쪽은 n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 플러스 n, 7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농도가 100배 차이 나면서 pH와 pOH가 2 차이 난다라고 해주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6과 8인 겁니다. 6과 8 중에서 지금은 수산화이온 농도가 큰 거니까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라면 pH가 7보다 커야 되니까 6과 8 중에서 pH는 8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pH가 8인 거고, x가 1.5이자 2분의 3이라는 건 구했으니까요. 지금 k 구하라고 했죠.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8에 해당하는 게 kx라고 했는데 x에 2분의 3을 넣어주면 이 자리가 2분의 3k예요. 2분의 3k가 8이다. 그럼 여기서 k는 나오는 거죠. k는 하고 정리해주면 넘어가서 3분의 2 형태로 곱해주면 3분의 16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억번 k는 3분의 16이 맞고요. 니은번 나와 다해서 몰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겨우셔야 돼요. 몰수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몰농도 곱하기 부피의 형태로요. 몰수가 몇 배인지만 물었으니까 그냥 분수 형태의 자료는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몰농도가 몇 배인지 부피가 몇 배인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은 둘 다 H 플러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나와 다해서 pH를 보면서 농도비는 바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다가 분자에 있으면서 주어인데 pH가 4만큼 작기 때문에
농도로는 10의 4승배죠. 수소이온 농도는 분자인 다 쪽에서 10의 4승배가 되고 부피는 V와 EV로 다 쪽에서가 2배인 거니까요. 몰수는 그대로 10의 4승이 아니라 2 곱하기 10의 4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디귿번 가에 물 V리터를 추가해서 만든 수액의 pH가 4보다 작냐? pH를 4와 비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지금 pH가 3인 염산과 수나트륨 수액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pH가 3으로 산성인 거니까 염산 수액이었던 거고요. 염산, 즉 산을 물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이든 염기든 물키면 항상 중성 pH 쪽으로 가잖아요. 산의 경우에는 pH가 7보다 작은 쪽에서 시작해서 물켜주기 시작하면 7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물을 넣어서 물킨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HCl의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물을 넣어서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만큼 그거의 역수배로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줄어들 때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배가 될 때마다 pH는 1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과 4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3에서 시작해서 물을 넣어주면 pH가 쭉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pH가 4까지 커지려면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부피가 10배가 되는 거예요. 즉 V리터 기준으로 10배가 되려면 10V, 즉 물을 9V리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기 시작하면 pH가 3보다 커지기 시작하는데 3에서 4까지 가려면 물을 9V리터를 추가해야 되는데 9V가 아니라 아직은 V까지만 넣은 거니까 3에서 4로 가는 중간 과정이 있겠죠. 3과 4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테고요. 그래서 4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만 디귿은 조금 평소에 평가원에서 출제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건 지금 요 괄호한 조건으로 보통은 이런 조건, 이렇게 혼합하는 조건이 있으면 혼합 과정에서 액체의 부피가 혼합 전 각 액체의 부피 합과 같다라는 조건이 보통 주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문제 풀이하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이 괄호한 조건으로 혼합 전 액체의 부피의 합이 혼합 후 액체의 부피와 같다라는 그런 조건이 빠져 있긴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인데 이 문제에선 빠져 있긴 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 2페이지가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형태였다면 3페이지는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형태로 좀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오면서 1, 2페이지에서 좀 시간적으로 시간을 평소보다 좀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은 3페이지에서 좀 시간 관리를 하셨어야지만 4페이지를 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3페이지 문제들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랑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요. 금속 AB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산화하는 반응 문제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죠. 우리가 앞쪽에 1, 2페이지에서 1페이지에 4번, 2페이지에 9번이 좀 특별한 문제였고요. 3페이지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되는데 4페이지에서 17번 문제가 또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형태가 아니라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산화하는 반응 문제는 2개가 출제되면서 하나는 산화하는 반응식의 일반적인 개수 맞추기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금속과 금속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어떻게 보면 둘을 합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산화하는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금속과 금속이온에 대한 정보도 좀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 크게 보면 그냥 산화하는 반응식 개수 맞추기 형태가 좀 양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면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미지수를 포함해서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A2 플러스 X몰과 충분한 양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수액 Vml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고 이 가해 수액에 Y몰농도 BO4-Vml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요. 다시 한번 Y몰농도 BO4-Vml를 넣어서 또 완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실험인 거고요. 반응물이 3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H+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A2 플러스와 BO4- 중에서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A2 플러스가 일정한 가운데 BO4-를 연속해서 집어넣는데 같은 농도와 같은 부피인 거니까요. 같은 양을 2번 집어넣고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실험 결과를 보면 나와 다 과정에서 A이온이 AM가 이온으로 산화되었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체 문제풀이 과정에서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면 가장 집중력이 높아야 될 때가 처음 문제를 읽을 때예요. 항상 출제자와 대화하듯이 출제자가 사용하라고 준 정보들을 잘 표시하고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산화되었다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출제자가 제발 사용해 하면서 조건을 주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리거나 또는 풀리더라도 너무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해서 사용하라고 준 자료들은 잘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A 쪽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된 거고요.
나와 다과정 후에 BO4-는 모두 Bn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네요. 이 모두도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BO4-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앞쪽에서 H 플러스는 충분한 가운데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이냐도 중요할 텐데 BO4-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각 과정 후에 수액에 존재하는 이온에 대한 자료인데요. 금속 양이온 종류를 알려주고 있고 A2+와 BN+, A2+는 반응물이고 BN+는 생성물인데 둘 사이에 비율 관계를 주고 있네요. 그럼 사실 이 앞에 모두는 굳이 뭐 없어도 되는 자료인 게요. 지금 A2+가 어쨌든 비율 관계를 주긴 했지만 나에도 존재하고 다에도 존재하는 거니까 나와 다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A2+가 남았다는 건 A2+가 남고 BO4-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었고요. 뭐 지금은 여기에 추가로 조건이 주어졌지만 이런 거 없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한계 반응물을 찾고 거기에서 문제풀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집중하는 습관은 필요한 거예요.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두 군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값들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왼쪽에서 시작해 보면 A2+의 양이 7일 때 BN+를 1로 두면서 시작해 보면 7일 때 1로 둘 수 있고요. BN+가 반응을 통해서 1만큼 생성됐다고 했을 때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 같은 양만큼 한 번 더 반응한 거죠. 그럼 1만큼 생성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1만큼 생성됐다면 이 자리가 2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A2+와 BN+가 이번엔 1대1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2라고 했을 때 여기도 2라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이자 개수비 자료를 준 거네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A2+는 줄었고 여기서 BN+는 늘었는데 A2+가 5만큼 줄어드는 상황에서 BN+는 1만큼 늘었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가 5대 1이라면 개수비가 5대 1인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자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산화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자료까지 활용해서 반응식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기들을 보면 뭐 니은과 디귿에서 반응식에 포함된 미지수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냥 반응식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지금 A2+가 5만큼 반응했을 때 BN+가 1만큼 생성되고 있으니까 A와 B를 5대1 비율 관계로 준 거고요. B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도 1로 들어가고 A가 5인 거니까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고 반응식을 좀 더 맞춰보면 산소가 반응물 쪽에 4개인 거니까 산소 개수를 맞춰서 이 자리에 4가 들어가고요. 수소가 8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8이 들어가면서 개수는 다 맞춰진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 정리가 되는 게 기억에서 나와 다에서 BO4-가 환원제로 작용했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A가 분명히 산화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A가 산화되면 BO4-는 환원했을 테고 자칫 환원하면서 남을 산화시킨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개수는 이미 다 나온 상황이에요. A가 5일 때 B가 1이 되고요. C가 8일 때 D가 4로 들어가면서 5분의 13 형태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은 M과 N, 전하량까지 찾아야 되는 문제군요. 전하량을 찾기 위해서 반응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상 산화하는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뿐만 아니라 전하균형 그리고 전자 이동까지 맞아야 돼요. 보통은 셋 중에서 마지막까지 활용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를 검산용으로 활용하게 되죠. 지금은 반응식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맞췄고요. 전하균형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전하균형을 보면 반응물 쪽이 전하가 명확하죠. 플러스 10과 플러스 8, 플러스 18에서 1을 빼주면 플러스 17이 되고요. 생성물 쪽에서도 플러스 17을 맞춰야 되는데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2를 가지고 플러스 17을 맞춰야 되고 요 산화되면서 A의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걸 기억해 주면 A가 지금 이가양이온인 상태에서 산화되면서 전자를 잃은 거니까요. 최소한 M은 3 이상이 됩니다. 3 이상이라고 했지만 당장 3이라면 15와 2의 조합으로 17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M 자리에 4만 들어가도 얘 혼자 플러스 20이 되는 거니까 전하균형에 있어서 모순인 거죠. 그럼 M 값이 3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하균형을 만족하려면 N자리는 2가 되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전하균형과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통해서 반응식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활용하지 않았죠. 전자 이동을 통해서 검산할 수 있어요. 지금 산화수가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고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플러스 7이 되는데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A는 산화수가 1 커지면서 그런 게 5개인 거니까 5전자 반응이 되고요. B쪽에선 산화수가 5 감소하는데 그런 B원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5전자 반응인 걸 확인하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M과 N을 찾았죠. M이 3이 되고 N이 2가 되면서 더해주면 5,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는 A의 개수만 1로 주어진 상태고요. 상태도 항상 확인해야 되죠. 항상 반응식이 주어지면 상태와 개수를 보는 건데 개수는 관계가 중요한데 A만 주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상태는 혹시나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서 함정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전체가 기체인 거니까 상태로 함정을 파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A가 26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B의 질량이 1, 4, 10의 형태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첨가 유형 문제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당량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초기 지점이라고 했었어요. B의 질량은 단위를 붙여서 1g, 4g, 10g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B의 질량이 0일 때 A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지점도 신경을 쓰면서 자료 정리해야 되고요. 전체 기체의 밀도와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이 자리는 6g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전이었다면 B의 질량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3번 정도는 아마도 다 당량점 이전으로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당량점 이후라고 생각하면서 B가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심증을 가지고 쭉 자료 정리하다가 모순이 나오면 그때 돌아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료 정리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해설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을 해보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 6g은 A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6g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A가 남는지 B가 남는지 즉 3번이 당량점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바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남겨두고요. 밀도 자료가 주어졌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항상 밀도가 주어졌을 땐 추가로 주어지는 자료가 부피인지 질량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밀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빠르게 곱해서 질량 자료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처럼 밀도와 질량 자료가 명확하게 주어지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 자료로 바꾸는 거죠. A도 질량이 명확한 가운데 첨가한 B의 질량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을 활용하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질량도 주어진 상태예요. 지금 26을 기준으로 1을 더하면 27이 되고요. 4를 더하면 30이 되고 10을 더하면 36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질량을 이렇게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부피 자료는 초기 자료도 쓸 자리를 남겨두고요. A가 들어있는 자리요. 여기서 자료 정리해보면 이 값을 그대로 써볼게요. 3이 되고 이 자리도 3이 되고 이 자리도 10, 이 자리는 12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피이자 이게 전체 분자수 자료라고 해주면 우리가 B의 질량을 늘려가면서 전체 부피이자 전체 분자수가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둔 거죠. 당량점까지 가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당량점 이후에는 B가 쌓이면서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되죠. 당량점 이전 상황에서는 전체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당량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B가 쌓이게 되니까 쭉 전체 부피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둘이 같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같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커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자료는 이렇게 쭉 일정하다가 당량점을 찍고 커지는 형태의 이런 자료고요. 사실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는 감소하다가 당량점을 찍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자료라고 해도 이렇게 당량점 이전과 이후에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지워졌네요. 이런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당량점 이전과 이후에서 같은 값을 가지면서 당량점 이전, 이후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값을 쭉 유지하다가 커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하다 커졌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건 앞쪽에서 이게 아마도 B일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리적으로는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일정하다가 증가했든 감소하다가 증가했든 적어도 실험 3번 상황만큼은 무조건 당량점 이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정하다 증가했을 때도 당량점 이후고 1번과 2번에 대해서 당량점 이전과 이후 상황이었다면 3번은 확실하게 당량점 이후인 거니까 3번이 당량점 이후 상황이 되면서 남은 반응물이라고 했지만 이 자리가 그러면 B가 남는 상황이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 B가 남는데 6g이 남았다. 그러면 당량점까지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게 6g이라는 건데요. 10g 넣어서 6g이 남았다는 건 당량점까지 소모된 질량이 4g이라는 거죠. 그럼 이 4g 자리가 당량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당량점이라고 해주면 당량점 이전과 같은 값을 갖는 건 이 계형은 아닌 거니까요. 지금 이 계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초기 A가 있는 곳에서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분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량점 이전까지는 B가 한 개 반응물로 소모되면서 A가 C가 되는 건데 A에서 C가 될 때 전체 몰수가 유지가 되려면 A와 C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많이 연습을 했던 거니까 바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해 보면 초기 지점에서도 그러면 3에서 시작해서
쭉 왔던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 존재하는 건 전체 기체의 부피이자 전체 기체의 몰수가 A 거잖아요. 여기엔 A가 있었던 거고, 쭉 와서 당량점엔 A와 B가 모두 반응하면서 C가 있는 거죠. 근데 3A가 3C가 된 거니까 A와 C의 개수가 같으면서 이 자리가 1로 들어가는 거고요. B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당량점 이후에 쌓이는 모습을 보면 되죠. 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량점 이후에 C의 양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C가 3인 거고요. 쌓이는 B가 9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C가 3만큼 있는 거고 B가 9만큼 쌓인 건데 이 9에 해당하는 B가 지금 6g 상황인 거고, 그럼 당량점까지 B가 4g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6g에 해당하는 게 9B인 거니까요. 4g에 해당하는 건 3분의 2배 해주면 6에 해당하는 B가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부피이자 분자수 스케일로는 그럼 A가 3만큼 반응했을 때 B는 6만큼 반응하고 이때 생성되는 C가 3만큼인 거니까요. 1대 2대 1로 반응하면서 개수가 다 나온 상황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 정리해 보면 B는 2가 되고요. BC의 분자량비를 물었는데 개수가 명확하고 반응 과정에서의 질량비도 명확한 거니까 반응 질량비를 그냥 개수비로 나누면 분자량비가 되는 거죠. A가 26g 있을 때 당량점까지 B는 4g 들어갔으니까요. 반응 과정에서 A, B의 질량비는 26대 4이자 13대 2가 돼요. 그럼 A, B, C 순서로 13대 2로 반응해서 질량 보존을 활용하면 C는 15. 그래서 반응 질량비가 13대 2대 15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개수비이자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로 나눠주면 분자량비가 나옵니다. 지금 1대 2대 1인 거고, BC만 물었으니까 지금은 15배 차이로 C가 분자량이 큰 거네요. 이 자리가 15로 정리가 되면서 2에 15를 곱해주면 30이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요. 중화반응 문제죠. 0.5몰 농도의 HCl, A몰 농도 XOH, 0.4몰 농도의 YOH2의 부피를 달리해 혼합한 용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항상 양적 관계 문제에서 반응식이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하잖아요. 상태하고 개수를 확인하죠. 그것처럼 중화반응에서는 항상 농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제 농도가 하나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지만 지금처럼 둘 이상 주어지는 경우에는 둘을 연계해서 풀이할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실제 농도가 둘 이상 주어졌을 때는 가능하다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활용해서 풀었을 때 더 좋은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고, 자료는 지금 간단하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 수비, 모든 이온 수비나 모든 이온의 몰 농도비 형태로 자료가 제시되고요. 지금처럼 1가, 2가가 섞여 있을 때는 전하량이 다른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하균형식을 활용해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산과 염기의 양이 결국 그대로 구경꾼 이온의 양이 되는 거니까요. 이온의 종류를 좀 정리하면서 표시해보면 Cl-가 있고 X+가 있고 Y2+가 산의 양이자 구경꾼 이온의 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양이온들 중에서 알자 이온으로 H+, 음이온들 중에선 OH-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후보가 되는 이온군들을 다 표시하면서 정리하고 싶으면 이 표를 적절히 활용해주면 된다고 했죠. 지금 구경꾼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염기의 양이나 산의 양이 구경꾼 이온의 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양이온들 중에서 추가로 알자이온 중에 H+가 가능한 거고요. 음이온 중엔 OH-가 들어가면서 구경꾼 이렇게 셋과 알자이온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이온들이 후보군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1대 2대 5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먼저 활용해 주면 Cl-하고 Y2+가 들어있는 가운데 알자이온으로 OH-나 H+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이 조합을 만족하면서 1가가 두 개죠. 그러니까 알자이온은 어차피 1가인 거니까 Cl-와 알자이온이 1가고 2가가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1가와 2가가 섞여 있을 때는 전하량이 다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 정리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2가가 하나일 때는 2가는 전하량의 2배로 기여하니까 2배 한 다음에 전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즉 반반 나눌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를 2배 해주면 전체 9가 되는데 그걸 4.5씩 나눌 수 없고요. 5를 2배 해주면 10이 되죠. 12, 2를 가지고 조합해서 반반, 6.5씩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요 이 자리가 Y2+로 대응이 되는 거네요. 이 자리가 Y2+로 대응이 되는 거고, 이거 2배 해주면 4가 되는데 1과 4를 더해주면 5가 되고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온의 경계가 있으면서요. 둘이 같은 부호, 그리고 얘가 나머지 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지금 양이온이 들어갔으니까 5에 해당하는 게 Cl-, 음이온이 들어가게 되고 남아있는 양이온 하나는 H+로 들어가면서 가의 경우엔 산성이 되고 이런 조합으로 비율 관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때 보통의 경우라면 상대값으로 그냥 풀이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었죠.
실제 농도가 2 이상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활용해서 풀이했을 때 더 좋은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냥 5대4 비율 관계만 지키지 않고 정확히 0.5몰 농도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양이 0.5몰 농도에 16ml라면 곱해서 8m몰 상황이 돼요. 그럼 Cl-가 8m몰이라면 이 자리를 8로 바꿨을 때 주어진 상대값을 기준으로 1.6배 해주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럼 1.6배 해줬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가 3.2가 되면서 Y2 플러스가 3.2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좋은 점은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죠. 그럼 0.3몰 농도 기준으로 3.2m몰이 나오려면 0.4x가 3.2인 거니까요. x가 8이라는 거를 바로 찾게 됩니다. 8에 0.4를 곱해서 3.2를 찾게 되는 거죠. x가 8인 거니까 이 자리도 8. 이 자리도 8로 들어가면서 지금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쓸 자리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필요하다면 H 플러스도 1.6배 해주면 이 자리 1.6이 되면서요.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이 자리 1.6이라면 이 자리도 1.6으로 들어가면서 전화 균형으로도 잘 검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전화 균형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검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한번 1대 3대 5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경꾼만 놓고 봐도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만 가지고 모든 이온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다의 경우엔 중성인 거네요. 가는 지금 OH-가 존재하지 않고 H 플러스가 존재하는 산성이었다면 다의 경우엔 H 플러스와 OH-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중성, 즉 구경꾼만 가지고 전화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죠. Y2 플러스 혼자서 이가인 거니까 2배 한 다음에 2를 더해서 나머지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음이온이 하나, 양이온이 2개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냥 음이온 자리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전화균형을 맞추려면 이 자리가 5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앞에서랑 비슷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2배에서 맞춘다라고 했을 때요. 2를 2배에서 2와 3을 더해서 5가 되면서 1자리에 Y2 플러스가 들어가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나머지를 2배에서는 이 자리 2배 하면 6과 6으로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양이온이 2개예요. 근데 이거 2배에서 맞춘다라고 했을 땐 6에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2개라면 모를까? 양이온 2를 더하는 조합으로는 안 되고 5자리를 2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화균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자리가 Y2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3에 해당하는 게 X 플러스, 5에 해당하는 게 Cl-로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같으면 사실 음이온 하나에 양이온 2개니까 혼자 있는 음이온이 전화균형을 만족하려면 제일 많은 게 Cl-자리가 아닐까 하면서 그냥 5 대입하고 나머지 2개 바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가 16ml 기준으로 8m몰이라는 걸 찾았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앞에서랑 똑같은 거네요. Cl-가 실제로 8m몰인 거니까 주어진 상대값을 기준으로 1.6배 했을 때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가 나오네요. 1.6배 해주면 1.6과 4.8이 나오게 되고요. X 플러스가 4.8이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 4.8로 들어가면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A를 물었다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풀이하고 있으니까 보정도 필요 없이 8에서 4.8이 들어있다면 0.6 몰농도가 되는 거죠. A가 0.6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 X 플러스, Y2 플러스 자리가 1.6인 거니까요. 이 자리 1.6으로 들어가게 되면 0.3몰 농도 기준으로 1.6이 들어가려면 3ml 상황이죠. 또는 여기 3.2에 8이었으니까 몰수가 절반이면 부피도 절반이라고 해서 Y를 4라고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도 4가 되는 거고 16에 8이었으니까 4에는 2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 자리 2로 들어가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가와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에 대해서 비율관계를 물었네요. 몰농도에 대한 비율관계를 물었으니까 몰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몰수와 부피에 대한 비율관계를 보면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몰농도와 몰수는 비례관계에 있고 부피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몰수에 대해선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가와 나에서 비교했을 때 그 비교한 값을 그대로 역수치하지 않고 써줄 수 있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역수치해서 자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양이온에 대해서 물었는데 양이온을 찾는 방식은 이렇게 이온의 종류를 표시했다면 여기서 전화균형으로 그냥 이온의 종류를 깔끔하게 다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가는 이미 찾아놓은 거죠. 그래서 양이온 수가 4.8로 나왔고 나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양전하가 4.8, 음전하 아직 2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균형을 만족하려면 여기 2.8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양이온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서도 양이온 수는 그대로 4.8m몰이 됩니다. 그럼 가와 나는 좀 편한 게 양이온 몰수는 4.8m몰로 동일한 거네요. 물론 이렇게 찾지 않고, 그러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직접 찾지 않고
액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냥 복수차를 생각해 보면 액성을 통해서 산성 염기성이 나오면요. 그 액성에 따라서 과량이 결정이 되고 과량이 이온수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일가가 들어오면 유지가 되는 거고 이가가 들어오면 그만큼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황에서는 둘을 비교하면 지금 산성이죠. 그럼 양이온수는 산이 결정한 양이온수 8을 기준으로 이가 양이온이 들어오니까 3.2만큼 빼줬다라고 해주면 8에서 3.1을 빼서 4.8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검산용으로 직접 양이온을 각각을 구해서 더해서 4.8이라고 해도 되지만 8-3.2로 4.8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양이온수는 4.8이 되고 아래쪽도 비슷해요. 뭐 이 자리를 찾기 전에 둘을 보면 지금 염기성인 건 확실하고 둘 다 일가인 상태에서 염기가 많죠. 근데 둘 다 일가이기 때문에 그냥 염기가 결정한 양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4.8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몰수가 일정한 상황이라서 지금 부피만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부피가 가에서는 24ml, 나에서는 부피가 12ml이기 때문에 부피가 2대1이라면 농도는 1대2 비율이 되면서 나 쪽이 2배인 거죠. 양이온 몰롱답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몰수가 같기 때문에 편하게 계산이 되는 상황이네요. 나 쪽에서가 양이온 몰롱도는 부피가 절반이 되면서 2배가 됩니다. 2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시면요. T도시 1기압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 실린더 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처음에 가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주어져 있다면 양쪽에 압력이 동일해지면서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에 대해서는 부피 B가 분자수 B가 되는 거죠. 지금 2V, 3V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분자수가 2대 3의 비율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려준 거고 분자식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A, B, C, D 형태가 아니라 A와 B를 이용해서 주면서 여기서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X와 Y에 대해서 분자식을 구성하는 XY 원자수 비율이 1대2 비율 관계로 같다라고 준 거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학원 용어는 아니지만 워낙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지금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1대2로 동일하기 때문에 둘은 실험식이 동일한 거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이런 분자들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제가 정말로 수업하면서는 올해만 100번 이상을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X분의 Y 형태로 표현하면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X원자수분의 Y원자수와 비례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비율 관계가 동일한 게 1g당으로 들어가서 분자를 보통 살려 쓰죠. 1g당 Y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1g당 Y의 질량은 1g당 Y원자수와 비례한다. 이때 둘은 비율 관계가 동일하진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해주면 안 되고 대소 관계가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변수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X원자수분의 Y원자수 여기도 두 개의 변수예요. 1g당 Y의 질량, 1g당 Y원자수 이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넷 중에 하나가 크면 나머지가 다 커지는 관계.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엔 대소 관계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소 관계만 비교할 때는 뭐 얘를 물어봤을 때 얘로 구해도 되고요. 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로 구해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형태로 이 넷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나머지가 쭉 같아지는 관계가 되는데 그 같다라는 게 X원자수와 Y원자수의 비율 관계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험식이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이 같은 분자에 대해서는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만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질량 관계도 같은 거고요. 1g당 Y원자수, 1g당 Y의 질량 분자 분모 바꾸면 X가 되기 때문에 1g당 X원자수, 1g당 X의 질량 이런 것들도 다 같아지는 겁니다. 워낙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 전체를 설명하게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보면서 지금 둘은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요. 1g당 X원자수나 1g당 Y원자수 이런 자료들이 다 같은 상황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기체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료가 두 개 있으니까 아래쪽을 보면서 좀 자료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에서 상황 자료를 준 게 두 기체에 대해서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A와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찾으셨으면 돼요. 첫 번째는 실험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방금 했던 것처럼 실험식이 같으면 1g당 Y원자수, 1g당 X원자수 이런 자료가 같아지거든요. 또 우리가 항상 1g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걸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g당 Y원자수가 같다라는 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Y원자수가 같다라는 거고 또 지금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Y원자수 또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X원자수가 다 같은 거예요. X에 대해서는 그냥 분자 분모 바꿨을 때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험식이 같은 분자는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출제가 됐을 때 이 실험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좀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자료 정리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둘은 1g당 X 원자수, 1g당 Y 원자수가 같은 건데 결국 1g당 원자수가 같다는 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같은 거니까 실전에선 이걸 보면서 버퍼링 없이 그냥 두 기체에 대해서 X 원자수나 Y 원자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럼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원자수가 나오는 건데 분자수가 3대 2인 거니까 요 A와 B에 대해서는 2대 3의 비율로 들어가야지만 X 원자수가 같아지고요. A가 2, B가 3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당연히 Y 원자수도 같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셨어도 되고 또 하나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분자량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질량이 같다. 근데 분자수가 3대 1이라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의 반비례하는 거죠. 분자량이 2대 3인 거죠. 분자량이 2대 3, 즉 분자의 질량이 2대 3이려면 다시 지우고 한번 볼까요? 분자량이 2대 3이다. 또 어차피 XY가 1대 2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그러면 원자의 질량 합이 2대 3이어야 되는데 XY가 어차피 1대 2인 가운데 2대 3을 만족하려면 A와 B가 2대 3의 비율로 들어가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차피 XY에 대한 비율은 1대 2로 유지가 되고 있고 분자 안에 들어가는 X원자, Y원자에 대해서 개수비가 2대 3으로 들어가야지만 분자량비가 2대 3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워낙에 요 정리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지금 실험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1g당 X원자수 또는 1g당 Y원자수가 같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굳이 1g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질량이 같다? 그러면 원자수가 같아야 되고 분자수가 3대 2일 때 분자당 원자수는 2대 3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주셨으면 또 편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실린더 속 기체의 X원자수분의 Y원자수 비가 나와 다에서 7대 8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데 나와 다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나에는 여전히 실험식이 1대 2의 비율을 그러니까 X원자수와 Y원자수가 1대 2 비율을 가지면서 실험식이 XY2로 고정인 그런 두 기체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에서만 살짝 바뀐 게 B가 3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자리만 지금 A가 2라고 했을 때 6이 되면서 여기는 여전히 X원자수와 Y원자수가 1대 2 비율인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얘가 지금 1대 2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X원자수와 Y원자수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는 X원자수분의 Y원자수 비율이 여전히 2인 거고요. 근데 다로 넘어가면서 7대 8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되죠. 7분의 8배를 해주면 다에서는 X원자수분의 Y원자수 비율이 7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차피 1대 2인 거니까 여기 7분의 16이라는 걸 활용해 주면 여기서 두 기체가, 두 분자가요,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있는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비율관계가 나오면 M과 N 사이의 비율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W, 10W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A와 B에 대한 비율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어차피 M과 N에 대한 비율관계가 필요한 거니까 두 분자에 대해서 분자수 B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가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면 가장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풀이는 둘이 몇 대 몇인가를 알고 싶을 때 굳이 미지수 두 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차피 비율관계가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가 1일 때 얘가 몇인지 그냥 요 정도 구하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자리가 1일 때 이 자리를 x라고 두면서 그냥 몇 대 몇인지가 필요할 때는 어차피 비율관계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간단한 상대값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보통은 1로 두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x원자와 y원자수에 대한 게 위쪽에서 2와 6이 나오고요. 아래쪽에선 x만큼 분자수가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x가 3x, y는 6x만큼 나오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게 문자든 숫자든 한쪽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차이를 맞춰주는 계산이 편하죠. 지금은 2배 해주면 바로 문자를 같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살짝 2배해서 계산해주면 4 플러스 6x가 되고 여기 살짝 2배해서 계산해주면 14가 되는데 지금은 계산도 편하네요. 여기 2 차이 나고 여기도 2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이 그대로 2 플러스 3x라고 해주면 3x가 5인 거니까 x가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3분의 5로 들어가면서 1대 3분의 5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대 5의 비율이라고 해도 되죠. 이제 어차피 비율 관계인 거니까요. 3배해서 해주면 3대 5.
3대 5라면 m이 3일 때 n이 1이 되는 거니까 3대 1의 비율 관계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바로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석적인 풀이를 하셔도 되고, 이때 비례식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 계산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석적인 풀이도 괜찮고, 또 다른 방식의 풀이는 어차피 몇 대 몇이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지금 혼합기체 상황이면 내분을 활용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얘는 3이고요. x원자수분의 y원자수가 3짜리가 있고, x원자수분의 y원자수가 2짜리가 있죠. 근데 둘 사이에 7분의 16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x원자수분의 y원자수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항상 혼합기체에 대해서 평균값, 전체값이 주어지면 내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내분비를 결정하는 건 항상 분모가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분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모가 지금 x이기 때문에 x가 두 기체에서 몇 대 몇인지가 나온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뭐 3은 지금 7분의 21이고요. 2는 7분의 14인 거니까 분자에서만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5 차이, 여기는 2 차이예요. 그러면 평균값이 지금 5대2 내분점인 거니까요. x 원자수의 비율은 2대 5가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x 원자수가 2대 5. x 원자수가 2대 5가 되려면 x 원자수가 2대 5. 그럼 얘가 분자수가 1이면서 x 원자수가 2일 때 여기서 x 원자수가 5가 나와야 되죠. 5가 나오려면 3분의 5가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비율 관계 3대 5라는 걸 다시 동일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석적인 풀이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내분을 활용한 풀이도 괜찮고요. 또 다른 방식의 풀이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평가원에서 많이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살짝 지우고 해볼게요. 평가원에서 또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자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혼합기체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전체 분자수를 알고 있을 때 x원자와 y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합기체 상황에서는 전체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전체 분자수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x원자와 y원자 각각을 구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되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같이 해볼까요? 만약에 전체 분자수가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x원자수에 대해서는 몇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 분자수, 혼합기체의 전체 분자수가 1이라고 했을 때 y원자수는 되죠. 왜냐면 두 기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분자당 y원자수가 6으로 같잖아요. 그럼 어차피 어떻게 나눠 가져도 전체 분자수를요, 분자당 y원자수가 6이기 때문에 전체 분자수에 그냥 6만 곱해주면 y원자수가 나옵니다. 뭐 혹시 그런 부분이 그날따라서 뭐 컨디션이 좋아서 눈에 보였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3번이라고 해볼까요? 7분의 16이라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데, 이게 x원자수분의 y원자수잖아요. 또 우리가 y원자수에 대해서는 전체 분자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y원자수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6을 곱해줄 거니까 6의 배수가 되도록, 지금 2의 배수이긴 하니까 제가 잠깐 3배 해줄게요. 그럼 48, 3배 해주면 21이 되면서 이걸 그대로 y원자수, x원자수가 되도록 이 자료를 정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y원자수가 48이 되려면 6배에서 48인 거니까 전체 분자수는 8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전체 분자수가 8이라면 48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전체 분자수는 8인데 x원자가 2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 정리하는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8을 둘이 나눠 갖는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위쪽을 전부 8만큼 다 가지고 있으면 x원자가 16개가 나와요. 근데 16개가 아니라 21개가 되려면 5개만큼 늘려야 되죠. 얘 대신 얘로 바꿀 때마다 x원자가 하나씩 늘기 때문에 5개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5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전체가 8인 거니까 5개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가 3. 그럼 x원자 수가 6과 15를 더해서 21이 되는 거 간단하게 검산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3대 5라는 걸 찾게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m이 3이고 n이 1이라는 걸 찾으면서 이 비율 관계를 찾게 되는 거죠. 뭐 1과 3분의 5라고 찾든 3대 5라고 찾든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석적인 풀이만 할 수 있어도 되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는 가장 간결한 풀이이긴 한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풀이할 때는 그냥 순서상 어떤 게 좀 편했었냐면, 앞쪽에 나에서는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둘 다 실험식이 같으면서 x원자에 비해서 y원자가 2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는 X원자에 비해서 Y원자가 여전히 2배인데 얘 때문에 지금 2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짝 지금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냐면 7분의 16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이 X원자, 위쪽이 Y원자인데 요걸 살짝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X원자가 7이라고 했을 때 X에 비해서 Y가 2배인 조합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X원자가 7일 때 Y원자가 14일 텐데요. 지금은 16이 되면서 이만큼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지금 비율 관계를 놓고 봤을 때 X원자하고 Y원자를 놓고 봤을 때 2배가 되는 조합인데 얘가 추가로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추가로 Y가 더 남게 된 이유는 아래쪽은 어차피 2배인 거니까 얘가 몇 개 있냐하고는 무관하고 요 위쪽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그냥 얘를 그대로 X원자, 얘를 Y원자라고 두면서 X원자 7개일 때 Y원자 16개가 되도록 이 원자수들을 찾아보려고, 이 분자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머릿속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X, Y에 대해서 X가 2일 때 Y가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배가 되는 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정성적으로 한 번에 이런 판단이 되시면 조금 더 간결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안 되면 이 앞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뭐 정석적인 풀이를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X2, Y6라고 했을 때 X2에 Y를 6를요 4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X2, Y4까지는 그냥 2배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2배인 건데 추가적으로 Y원자가 생긴 건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Y원자가 지금 2개 추가적으로 더 생겨야 되죠. 근데 Y원자가 2개 생기도록 하려면 지금 X2, Y6를 X2, Y4까지는 2배였고 추가로 Y원자 2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다라고 해주면 여기까지는 2배에다가 추가로 Y원자가 2개 나오는 상황이네요. 즉 여기를 1로 두면 2배로 계산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X원자 7개, Y원자 16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원자 7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서 X원자 2개가 나왔죠. X원자 7개가 되려면 추가로 X원자 5개가 더 필요하고 5개를 맞추려면 3을 곱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 3분의 5가 들어가면 됩니다. 검산 차원에서 Y원자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Y원자 여기 6개, 여기에서 10개, 더해서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2, Y6를 보면서 앞쪽에서 어차피 2배의 비율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얘는 2였는데 여긴 7분의 16으로 2배 비율을 만족하지 않고 있어. 7분의 16은 2배의 비율을 만족하는 거 기준으로 Y원자가 2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 어차피 상대값 풀이는 내가 기준을 잡기 나름인 거니까 X원자 7개일 때 Y원자 16개를 맞추기 위해서 분자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2배가 되는 조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Y원자 2개가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2배가 되는 조합은 아래쪽은 그냥 몇 개가 되는 관계가 없고 위쪽도 X2, Y4까지는 2배가 되는 조합이었으니까 추가로 이만큼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이 2를 맞춰주기 위해선 분자수가 1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X원자수 7개에 맞춰서 자료 정리해 주시면 뭔가 방정식을 풀이하지 않고 뭐 생각만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깔끔하게 그냥 한 번에 답이 나오는 조합이긴 한데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풀이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 최소한 앞에 1, 2, 3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요. 1, 2, 3번까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고 실전에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거 가지고 풀이하시면 뭐 시간 차이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5 비율이 되면서요. 뭐 굳이 1과 3분의 5보다는 그냥 3대5 비율 관계인 거니까 3대5라고 쓰게 되면 5n, 3n인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고요. m이고 여기도 m인 거니까 이 자리 3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앞쪽에 비율 관계는 찾은 거고 아래쪽은 나와 다해서 위쪽 기체에 대한 거죠. 위쪽 기체에 대한 질량비가 필요한데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뭐 여기 7W, 10W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W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 정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몰수에 둘은 지금 분자량이 2대 3이죠. 그럼 질량으로는 잠깐 얘 질량을 2라고 두면 얘 질량은 3이 되겠죠. 제가 질량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그냥 써본 거예요. 굳이 뭐 7W를 데리고 다니기보다 지금 둘은 분자량이 2대 3인데 같은 몰수인 거니까 질량이 2대 3인 거죠. 근데 전체 질량을 5라고 해주면 7분의 5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의 전체 질량은 살짝 지워볼게요.
여기서의 전체 질량은 5를 기준, 여기서 7W를 기준으로 5로 쓴 거니까요. 7분의 5배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7분의 50이 됩니다. 색깔을 맞춰야죠. 여기가 7분의 50이 전체 질량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물론 그냥 5를 여기서 7W에서 10W로 갈 때 7분의 10배인 거니까요. 여기서 7분의 10배 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질량이 3이라고 했으면 같은 분자에 대해서 몰수가 3대 5면 질량도 3대 5죠. 그럼 여기는 5가 되는 거고요. 5이자 7분의 35인 거니까 7분의 50을 맞추려면 7분의 15인 거죠. 이 정도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쪽 기체에 대해서 질량비가 필요한데 7분의 14와 7분의 15인 거니까요. 14대 15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서 14일 때 다에서 15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3과 15 약분해주고 나면 분자에 5가 남으면서 14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는 전체적으로 17번이 좀 특이한 문제였고요. 20번은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좀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화학식량과 몰 파트가 20번 문제로 나왔고, 기존에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던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힘을 좀 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 이제 수능에서 1등급 컷이 50이 나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그냥 2, 3페이지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페이지의 문제들을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요. 화학식량과 몰 파트는 이 정도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고, 17번에서 약간 새로운 형태의 문제 유형을 넣었고, 앞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페이지에 4번, 2페이지에 9번, 그리고 4페이지에 17번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신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평가원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좀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평은 어떤 성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좌절하시기보다 아직은 우리 실력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번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약점들을 잘 메꿔가면서 오히려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9평이나 실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냥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6학년도 6월 화학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